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지금부터는 사회 환경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환경 분야에 가보니까요. 이거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 이게 김대중 정부 때로 가보면은 그때 의약분업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의약분업이 뭔지 아시죠? 의약분업. 이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게 이제 의약분업입니다. 취지가. 그렇게 된 건데, 예전에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진료하고 병원 안에서 약을 타왔어요. 약을 판매까지도 병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고, 약국에 가면은 거기서도 약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사들이, 이제 조제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갔는데도 이렇게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 약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봉지에다 쭉 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약을 세게 쓰는 의사나 약을 세게 쓰는 약사가 잘 고쳐준다, 이런 인식이 생겨요. 약을 세게 쓰니까 아무래도 당장은 좀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기 걸렸을 뿐인데 거기다가도 항생제 막 넣어주고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의사나 약사한테는 수익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약을 많이 팔아야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약값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약이 낭비가 되고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약분업을 해가지고 서로 견제해야 되겠다. 병원에서는 처방만, 그리고 처방전을 들고 약국 가면 약국에서는 약만 이제 파는 거예요. 자기 자의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영역을 확 줄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약사는 이제 앞으로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분야다, 뭐 이렇게 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영역이 줄어드니까 이제 정해진 거의 약을 배 앞에서 주는 거는 기계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벌써 20년 된 얘기예요. 20년 된 얘기인데 그때도 왜 그렇게 했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이제 근거 중에 하나로 또 한 가지가 항생제 오남용이에요. 항생제 오남용. 이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이런 단계도 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항생제에 맞춰서 이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세게 쓰지 않아야 진짜 독한 놈이 날 찾아왔을 때 항생제로서 이걸 제압을 하는데, 안 그러면은 있잖아요. 항생제가 들어먹질 않는다는 겁니다. 항생제에서 들어먹질 않는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항생제 사용량이 OECD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직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이제 26.1 DID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29개국 가운데 세 번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인체 항생제 사용량 및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을 지금보다 각각 20%, 1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를 남용하면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이 출현해가지고 이제 확산이 되면은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의 짐 오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연간 약 7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9년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약 4천 명이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서 사망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웨덴의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챌린지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라고 꼽을 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요 10가지 위험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핵전쟁, 생화학전쟁, 그리고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생태계 붕괴, 그리고 소행성의 지구충돌, 슈퍼 화산의 폭발,
양날의 칼인 지구공학,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들, 이런 걸 꼽는데 거기다가요 새로운 전염병, 이건 이제 팬데믹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사태를, 이 새로운 전염병은 말이 되네. 그런데 항생제 내성, 요거 같이 이제 이렇게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좀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요, 교도소 접견 변호사에게 소송 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불합치 뭐 나올 때마다 설명 드리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뭘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자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재판들이 바로 이제 헌법재판인데, 헌법재판 중에서도 뭘 꼽아볼 수 있냐면은, 헌법재판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이 있고요. 이 위헌법률심판을 해서 해당 법률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지, 이것을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을 해가지고 뭘 판단하냐면, 이것이 이제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합헌인 것이냐 위헌인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합헌이냐 위헌이냐 여부를 판단을 내려주는데, 합헌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 합헌이다 이렇게 가면, 합헌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합헌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잘 안 보이겠다 이거, 그죠? 해당 법률의 효력이, 자 좀 낫나요? 해당 법률의 효력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건데, 위헌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요때는요, 해당 법률의 효력이요, 헌법에 위반됐잖아요. 그래서 해당 법률의 효력이요 즉시 상실됩니다. 즉시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 텐데 근데 있잖아요,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위헌이 되면 즉시 상실이 돼버리니까 효력이, 그러면 법에 공백이 생긴다. 법에 공백이 생겨버리면은 또 무질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 그 유예기간까지만 법이 존속하게 하되, 그 기간 동안 대체입법을 해라. 위헌의 소지를 없앤 대체입법을 하거나, 국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때는 효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요거는 이제 유예 후 상실이에요. 효력이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상실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상실되도록 한다. 근데 그런 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 이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그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접견을 가는 거예요. 접견을 갔는데, 접견을 가면은 교도소 측에서 지금 소송 중이다라고 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줘라. 그러면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뭐 이제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한 변호사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자,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조항이 변호사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래는 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요 또는 있잖아요,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헌법소원 심판이다 그러면은 이제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헌법소원 종류 중에서 지금 이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 심판을 제기하면은 위헌 여부를 또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절차,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할 때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 과잉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변호사 접견권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좀 과잉된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인데요. 자, 이제 헌법 불합치는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형 결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여부를 따지게 해놨지만 헌법 재판소가 그렇게 양당 간의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 좀 어렵다 해가지고 변형 결정을 막 내리기도 하는데 거기 한정 합헌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헌법 불합치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시행규칙이죠. 법률의 시행규칙이면은 이건 명령이에요. 시행규칙이면 명령 중에서도 부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령. 각 부에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만든 시행규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게 헌법, 법률, 명령 이런 레벨이니까 상위법 위반 여부를 따진 거죠. 헌법이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잉금지에 위배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방법이 적절해야 된다. 적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적절은요. 이게 수위 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한 수위만큼만 개입한 게 맞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적절한 수위로 개입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절한 수위만큼만 개입했느냐? 과도하게 이제 제한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법익의 균형성이 있습니다. 또 법 이익을 이제 균형 있게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이제 고려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때는 이익의 형량을 재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다른 이익이 이제 얻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 법익이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또 방지하라는 얘기고요. 제한을 할 때 그것이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뭐로 제한하게 돼 있냐면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금 전의 케이스도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의 시행 규칙이 그냥 그 밑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보세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을 천명해 놓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요.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에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국민의 권리가 있더라도 존중해줘라 이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관장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게 뭐 법의 또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적 성격도 있겠지만 실정법의 성격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렇게 국가 안전도 지켜야 되죠. 질서도 유지해야 되죠. 공공복리도 따라가 줘야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그래도 이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거에 파생해서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된 거 하나 보시고요. 헌법재판소 관련된 그 기능 중에 또 하나가요.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요.
국가의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이제 대상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탄핵 대상들인데 법관들도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보면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가 일단은 탄핵 소추를 해야 돼요. 탄핵에 관련해서 법정에 세워야 되니까 이제 소추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통과된 것은 최초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냥 중간에.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법농단의 아주 핵심 인물로 지목된 분이고 그래가지고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요 국회에서 이제 제적에 이제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가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제적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을 여는 거죠. 탄핵심판을 여는 겁니다. 탄핵심판을 열고 그 다음에 이 탄핵심판을 열어서 이 소추된 사안에 관련해서 인용이 됐다,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인용 시에는요 해당 공직자를요 이제 파면하는 거예요. 파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각이 됐다 그랬을 때에는 있잖아요. 이제 파면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이 인용이 되려면은요 아까 이제 앞서서 뭐 헌법 불합치 결정이나 그다음에 위헌 결정 같은 거 내릴 때에도 9명의 헌법재판관 전체 중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제 인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각하를 했대요. 각하를 했다는 얘기는요 이건 뭐냐면 요건이 불충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건이 불충족되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요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루지 않음. 그러니까 이거를 다뤄서 파면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양반이 전 부장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표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인용 결정을 내려도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파면 여부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현직에 있어야 파면 여부를 따지죠. 현직이 아닌데 어떻게 파면 여부를 따지겠느냐. 그래서 이건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한 거예요. 각하 요건이 불충족돼서 이건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헌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에 대해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뭐 직에 없는데 어떻게 파면하냐 이거예요. 파면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가장 수위 높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직 있잖아요. 퇴직연금 있죠. 이것도 건드리는 거예요. 퇴직연금 부분도 절반을 까버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인 사람에게는 그 연금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국가가 절반을 대주는 거거든요. 얹어주는데 그 부분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퇴직급여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 이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연결되는 게 파면이에요. 해임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징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가장 큰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각하를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논리를 세웠고요. 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차피 뭐 그 조직이 있다고 뭐 미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불명예까지 안 왔는데 더 뭐 승진하거나 할 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옷 벗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파면 대상도 아닌데 뭐 이걸 진행해서 뭐하냐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독신자, 친양자 입양이 허용됐다. 이게 민법 파트입니다. 이제 민법 파트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민법 파트로 넘어와 보는데 민법에서 보면은요. 양자 제도가 있고 친양자 제도가 있어요. 양자는 지금까지 보면 양자는요.
기존의 친족 관계도 유지하면서 양자로 입적된 쪽의 친족 관계가 새로 또 플러스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를 입양하는 것은 이게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혼자서도 입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친양자 제도가 2011년도에 민법 개정되면서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친양자 제도는요, 기존의 원래 친족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친부, 친모하고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단절되고 양부, 양모 쪽하고 새롭게 친족 관계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양자 제도하고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양자가 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일단 미성년자만 대상이에요. 성년자가 된 사람을 양자로 입적할 수 없죠. 친양자로는 입적이 안 돼요. 이 미성년자 대상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 입양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단독으로는 입양을 못하는 거예요. 친양자는. 공동 입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도 3년 이상 유지가 됐었어야 돼요. 3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이 부부인데 한 사람은 진짜 친부, 친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한 거지. 그래서 재혼을 한 그 친부나 친모의 배우자가 진짜 나의 친부, 친모처럼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친양자를 입양할 때는 그 부부 관계가 1년만 유지가 돼도 돼요. 어쨌건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친양자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독신자를 할지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이제 독신자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 입양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진 거예요. 이 지점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상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을 좀 넘길 건데, 일단은요, 그거는 맨 마지막 줄에 한 줄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일단은 킵해 놓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친양자 입양 요건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능력과 의사가 충분해도 그냥 양자로는 입양을 할 수 있지만 친양자로 기존의 어떤 친족 관계 끊고 진짜 나의 이제 친족으로만 살자, 이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양자로 입양을 해야 이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쉽게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됐었던 거라 일반 입양만 가능했었던 겁니다. 근데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요. 그래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닌 독신자라 할지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 할지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나이는 제한이 있어요. 25세 이상의 사람이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양자로의 입양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